예, 이번 시간에는 건강관리와 환경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부터 보실 텐데요. 반려견은 품종별로도 성장 속도가 다르고 체중 변화, 건강 리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요 관리 요소로 성장 곡선, 신체 검사, 체중 활력 징후, 질병 예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성장 곡선은 여기 그림처럼 반려견의 체중 증가, 여기가 이제 체중이고요. 킬로그램. 그래서 세로축이 체중이고 가로축이 이제 성장 속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꾸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성장 속도, 한마디로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별 체중 증가량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게 성장 곡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보시다시피 초대형견은 빨강색, 대형견은 노란색, 중형견은 초록색, 소형견은 파란색. 그래서 견종 크기마다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소형견 초록색 같은 경우는 1살 12개월 되면은 체중이 일정해요. 이거는 체중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성장이 멈췄다, 더 안 큰다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소형견은 12개월 이내에 성장이 완성된다 라는 것을 성장 곡선에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대형견 같은 경우, 대형견 뭐 골든 리트리버 노란색 보시면 한 18개월 18개월 돼야 이제 일자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형견은 18개월쯤 되면 성장이 멈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견종마다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8에서 24개월까지 성장이 지속되고 그 이후에 멈추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경기 어린 개일 때는 사회화와 훈련이 잘 되는 시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사회화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고, 노령기, 한마디로 이제 늙은 개인 경우 이때는 아픈 데가 많이 생기겠죠. 나이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절 관리가 필요한 나이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마다 자견, 성견, 노령견의 나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형견은 자견이 12개월까지고 중형견은 18개월, 대형견은 24개월까지다. 그리고 성견은 그 이후 1에서 8세, 중형견은 1.5에서 7세, 대형견은 2에서 6세가 됩니다. 노령견은 소형견은 8세, 중형견은 7세, 대형견은 6세부터 노령견이에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대형견은 2살까지 크는데 금방 노령견이 돼요. 그 이유는 수명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보통 소형견은 이거는 요새는 워낙 장수하는 반려견들도 많아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소형견의 평균 수명은 한 15에서 17세 정도로 잡아요. 대형견은 13에서 15세 정도로 잡습니다. 그럼 중형견은 그 가운데 한 15세 정도를 이제 14세에서 15세에 이제 수명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명은 대형견이 더 짧다. 네, 소형견이 제일 수명이 제일 길고 대형견이 제일 짧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견 같은 경우는 더 노령이 빨리 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럼 대형견이 더 수명이 짧아서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품종의 차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의 나이를 추정할 때 반려견이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다. 유기견이라 얘가 몇 살인지 몰라요. 이럴 때 대략적으로 치아를 보고 즉 이빨을 보고 반려견 나이를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물마다 반려견 개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평균적으로 2.5개월 정도 되면 유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2달 반에 이렇게 유치만 있고 이제 7개월부터 영구치가 모두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치만 있으면 얘 한 2달 정도 됐나? 이렇게 아니면 한 2-3달 됐나? 이렇게 나이를 판단해 볼 수 있고 영구치가 모두 났다. 근데 이빨이 깨끗하다. 그럼 한 7개월 정도 됐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1년 반 되면 아래 중간의 앞니가 닳고요. 2년 반 되면 아래 앞니가 모두 닳고 5년쯤 되면 모든 니가 닳고 누렇게 되고 10세 정도 되면 치근까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 상태를 보고 치아 관리 및 연령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견, 성견, 노령견의 성장 단계별 관리 포인트를 살펴보면 자견은 유치가 영구치로 변하고 골격이 급속하게 크고요. 성장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제한. 이거는 왜 운동 얘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너무 지나친 운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운동은 하지 않게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게 제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성견은 이제 성장이 멈춥니다.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안정기다. 그리고 체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 운동과 적절한 영양 공급 필요하고요. 노령견은 치아가 다 마모가 됐어요. 그리고 관절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절 보조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눈, 코, 귀, 입 검사법을 살펴볼 건데 일단 정상적으로 눈은 맑고 윤기가 있는 눈이 정상이고 코는 촉촉. 우리가 건강한 강아지는 코가 촉촉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촉촉한 코는 건강한 강아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귀에 묻히기, 그러니까 귀에서 냄새가 안 나는 거. 그리고 잇몸은 분홍색인 것이 좋습니다. 잇몸이 창백하다. 이건 이제 빈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홍색 잇몸이 정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각 부위별로 정상 상태랑 비정상 상태 자세히 볼게요. 눈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맑고 투명하고 윤기가 있는 게 정상. 비정상적인 때는 충혈. 충혈은 빨갛게, 눈이 빨갛게 변했을 때 충혈. 그리고 뭔가 눈이 탁해요. 그리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거나 눈곱이 끼거나 눈꺼풀이 부었거나 백내장 또는 각막 손상이 있는 건 당연히 비정상입니다. 당연히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눈곱이 끼면 제거해주고 이상하면 동물병원 가야 됩니다. 코는 촉촉하고 차갑고 콧물은 약간은 정상이에요. 근데 건조하거나 탁한 콧물, 노란 콧물 아니면 피가 나거나 부었다 이러면 당연히 동물병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
환경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귀는 연한 분홍색이 정상이고 냄새가 없어야 되고 귀지가 적어야 되지만 귀지가 너무 많거나 발적 빨갛거나 붓거나 귀를 너무 긁거나 아니면 검은 점 같은 게 보이면 귀진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 청소는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 동물병원 가야 됩니다. 구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잇몸은 분홍색이고 치아는 깨끗해야 되고 입냄새가 안 나는 게 좋죠. 근데 잇몸이 너무 창백하면 아까 빈혈이 의심될 수 있다 그랬고 너무 붉어도 문제. 너무 붉으면 뭔가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접 피는 안 나도 뭔가 잇몸 안에 혈관이 터져서 붉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파랑색 이건 정말 위험한 거. 이거는 지금 저산소증. 소증으로 약간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빨리 동물병원 가야 되고요. 뭐 치석이 있거나 충치가 있거나 이빨이 깨지거나 구취 입냄새가 나거나 궤양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건 비정상이죠. 예. 그리고 입냄새 치석이 심할 경우는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몸통 생식기 다리 패드 검사를 해볼 텐데요. 이때 이제 뭐 피부에 발진, 여기 사진처럼 피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같이 이렇게 올라온 거, 피부 발진이 있는지, 생식기에 분비물이 있는지, 특히 암컷개 여기 이제 질에서 이런 식으로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궁축농증일 수도 있어요. 자궁축농증이 특히 위험한 거는 얘는 이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노란 분비물 노란 분비물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즉시 동물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축농증 위험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항상 생식기에 뭔가 분비물이 나오진 않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중성화를 안 한 경우 자궁축농증 증이 생길 수 있고요. 암컷은 수컷도 뭔가 그 생식기에서 포피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분비물이 약간은 나오는 건 정상인데 너무 많이 나오면 염증일 수 있어요. 포피염 같은 경우. 그래서 수컷도 분비물이 많이 나오면 이상 질병이 있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관절이 붓거나 이러면 관절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패드에 상처가 있지 않는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서 건강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몸통은 이제 피부를 보는 거예요. 뭔가 발진이 있다던가 반점이 생긴다던가 탈모, 종양이 있는지 너무 긁거나 했는지 혹시 벼룩이나 찐득이 같은 거 없는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역시 동물병원 가고 벼룩 찐득이 예방약은 정기적으로 투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약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1회 투여를 권장해요. 뭐 3달 가는 약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한 달 가는 약이 더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는 깨끗해야 되고 분비물이 없어야 돼요. 암컷은 발정기에는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출혈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수컷은 고환이 대칭이며 정상 크기여야 되고요. 근데 붓거나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비물 나오면 위험하다 그랬죠. 고환이 너무 커졌거나 종양이 있거나 탈장. 탈장은 내부 장기가 튀어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근육이 약해지거나 해서 구멍이 생겨서 장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
증상을 나타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동물병원에 가야 되고요. 예. 다리 관절은 이제 정상적으로 걷는지, 쩔뚝거리는 건 없는지, 관절이 붓거나 열감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너무 붓거나 뭐 절뚝거린다던가 발톱이 너무 길거나 하면 비정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발톱이 길면 당연히 깎아줘야겠죠. 뭐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이 있는지 보고 있는 것 같으면은 이제 동물병원 가야 됩니다. 수의사. 다음에 발바닥은 균열이나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균열, 상처, 염증, 부종이 있으면 비정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에 이제 체중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BCS를 봤는데 이 BCS는 이제 외관으로 보는 거고, 정확한 반려견의 외관 비만 여부는 체중 측정이 더 정확하죠. 네. 소형견 같은 경우는 안아서 측정할 수 있고요. 중대형견은 뭐 동물병원이나 대형 체중계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 주기적으로, 그리고 밥 먹기 전에 평평한 장소에서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에 바이털 사인이라는 활력 징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활력 징후는 체온, 맥박, 호흡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요. 체온은 개의 정상 범위는 37.5에서 39.2도예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사람의 정상 체온은 몇 도죠? 36.5도죠. 그래서 사람보다 높다라는 거. 높은 게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 안아보면 좀 더 뜨끈뜨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사람보다. 근데 이 39.2도보다 더 높으면 열이 나는 거죠. 네, 열이 나고 이거보다 낮으면 37.5보다 낮으면 저체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맥박은 60에서 160회. 이런 거 정상 범위 같은 경우는 역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에 나오기 딱 좋죠. 다음 중 정상 맥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호흡수는 10에서 30회가 정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체온은 어떻게 재냐. 반려견의 체온 측정 사진 보면 알겠지만 항문으로 체온계를 넣어요. 온계를 넣어서 직장 체온을 재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맥박수는 여기가 이제 대퇴부예요. 대퇴부 안쪽에 동맥이 지나가요. 이 동맥이 뛰는 것을 이제 맥박이라고 하거든요. 맥박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1분에 몇 분 뛰는지 세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수는 반려견이 숨을 들이쉴 때가 들숨이고요. 내쉴 때가 날숨입니다. 그래서 들숨 플러스 날숨이 1회로 세요. 그래서 1분 동안 얼마나 숨을 쉬는지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회에서 30회가 정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주요 질병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로 기생충성 질병을 보실 게 바베시아라는 게 있어요. 얘는 원충인데요. 얘가 찐득이에 기생을 해요. 그래서 찐득이가 반려견을 물어요. 물면 이 바베시아가
어디로 가냐? 반려견에 적혈구에 들어가요. 적혈구에 기생해버려요. 기생을 하면 적혈구가 손상이 된다. 적혈구 터진다. 적혈구가 손상이 되면 뭐가 생겨요? 빈혈이 생긴다. 그래서 바베시아 걸리면 빈혈 황달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방은 찐득이 안 물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찐득이 예방약 월 1회 정도 발라주는 것도 있고 뭐 먹는 약도 있어요. 근데 월 1회를 추천을 하고 특히 찐득이 활동 시기 뭐 예전에는 여름에 주로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여름 뭐 5, 6월 뭐 6월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새는 찐득이들이 지구온난화로 좀 더 빠르게 활동해서 보통 4월에서 한 10월까지 바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에 회충, 십이지장충. 이거는 이제 덜 익은 음식, 특히 대표적으로 덜 익은 고기 같은 거, 이제 회충에 감염된 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소화기에 기생을 해요. 기생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쪽쪽쪽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장염이 생기는 거죠. 장염이 생겨서 구토설사 일어날 수 있고 체중 감소도 일어났습니다. 회충도 체중 감소 역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법은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구충제 먹는 것을 추천해요. 심장사상충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얘도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얘는 모기가 물면은, 모기가 반려견을 물면 이 심장사상충이 반려견의 심장에 기생을 해요. 이름처럼. 그래서 심장을 결국은 심장에 있는 큰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죽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특히 치료가 어려워요. 한번 걸려서 생기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월 1회 예방약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게 디스템퍼가 있어요. 얘네는 이제 바이러스인데 걸리면 기침과 신경 증상. 일단 걸리면 치료가 되게 힘들고, 파보 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진에 나온 파보장염에 걸린 개를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설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보이죠. 혈변. 네. 그래서 파보의 특징이, 파보 장염에 걸리면 장 점막을 완전 파괴해서 혈변을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변과 탈수로 되게 사망률이 높아요. 사망률이 70%에서 80%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래서 역시 이 두 개는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광경병 같은 경우는 신경에, 이 바이러스가 신경에 감염이 돼서 결국은 발작마비가 생깁니다. 광경병도 진짜 무서운 게, 얘네는 걸리면 100% 죽어요. 100% 폐사합니다. 결국은 디스템퍼도 감염되면 회복이 되게, 감염 시기에도 치사율이 한 5, 60% 정도 이제 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보면 되게 무서운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균성 전염병, 캔넬코프. 이거는 이제
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강아지들이 특히 어린 개한테 많이 걸려요. 강아지들이 마른 기침, 전염성 기관지염을 유발을 하고 렙토스피라는 신장과 간에 감염이 돼서 신부전, 간부전에 질환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배설물이나 물로 전염이 되고요. 얘네도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과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백신은 DHPPL과 광견병 백신이에요. 이 DHPPL은 여기 DHPPL이 각각 병원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병원체를 방어해주는 백신인데 일단 D가 앞에서 나온 디스템퍼, 그리고 H가 헤파티티스, 이게 간염, 근데 바이러스가 원인체인 간염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P가 앞에 있던 파보장염, 그리고 또 P 하나가 파라인플루엔자. 얘는 약간 호흡기 감염을 유발을 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L이 앞에 있던 렙토스피라.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모여서 DHPPL 백신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DHPPL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DHPP까지 요렇게는 이제 바이러스고요. 이 렙토스피라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모두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세균까지 포함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광견병은 법적 의무 백신이에요. 그래서 연 1회 의무이고, 기생충 예방은 구충제랑 벼룩진드기 약 해주는 게 좋고 6에서 18종 접종 스케줄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접종 스케줄을 보시면 6에서 14주까지는 2주에 1번, 그래서 총 5차까지 권장을 합니다. 종합 백신을 맞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근데 왜 6주부터일까? 우리가 보통 백신을 6에서 8주부터 맞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 이유는 이때 어미가 새끼한테 전달한 항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났을 때 어미가 항체를 전달을 해줘서 모유랑 이제 태반으로 항체를 어느 정도 전달을 해서 좀 면역력이 강해져 있지만 6에서 8주부터는 이 항체가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질병에 잘 걸리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6에서 8주부터 백신을 맞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1회 추가 접종으로 이제 부스팅을 한다. 이 부스팅은 뭐냐면 항체 생산을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장염은 보통 2차, 전염성 기관지염 2차, 개인플루엔자 2차 정도 추천을 하고요. 다음에 비옥하냄. 얘는 뭐냐면
이거는 요새 최근에 나온 백신인데 피부 사상류는 피부병을 유발하는 곰팡이거든요. 이 곰팡이를 막는 백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요새는 맞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광견병은 매년 1회 접종이고 구충제는 3개월 복용, 심장사상증은 매달 1회 복용을 추천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환경으로 넘어가서 피모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면 피모는 일단 피부랑 털을 합쳐서 피모라고 합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을 차단을 하고 피지 분비로 건강 유지, 상처 치유 기능이 있어요. 털은 체온 조절을 하고 자외선 상처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피모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털은 윤기 있고 부드럽고 털이 당연히 안 빠지는 게 건강한 상태죠. 근데 털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비듬이 많이 생기면 비정상 상태이고 피부는 매끄럽고 고른 색이 좋은데 아까 발진 계속 나왔죠. 빨갛게 올라오거나 염증이 있거나 색소가 변화하면 비정상 상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귀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반려견의 귀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반려견의 외이 구조가 사람과는 다르게 생겼거든요. 사람의 경우는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귓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외이가 일자예요. 사람은 이렇게 일자 구조인데 반려견은 지금 보면 어때요? 니은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자 구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니은자로 굽어져 있어서 이 안쪽에 귀지가 쌓이기가 쉬워요. 귀지가 잘 쌓이고 이렇게 귀지가 잘 쌓이다 보면은 당연히 세균 같은 게 번식을 잘 하고 염증이 잘 생긴다. 근데 더군다나 귀가 이렇게 덮인 개들 있죠. 덮인 개. 뭐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시추 같은 애들 귀가 덮여 있어요. 이러면 어떻다? 공기가 안 통한다. 공기가 안 통하면 세균이 너무 잘 자라요. 세균이 더 잘 자라서 염증이 더 잘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외이에 염증 생긴 거 외이염이 잘 생기는 구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외이염이 생기지 않게 귀를 2주에 1회 정도 점검, 그러니까 귀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거나 넣어서 귀 청소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피부에 자극이 안 가는 전용 세제를 사용하고요. 너무 깊이 넣지 않도록 주의를 해요. 그래서 알아두시게 이렇게 귀 외이도가 니은자라 환기가 잘 안 돼서 염증 및 귀지 측정, 감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발톱. 발톱은 3, 4주에 한 번 정도 깎아주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너무 안 깎아주면 발톱이 깎아주지 않으면 과도하게 발톱이 자라요. 이러면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아니면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가 되게 주기적으로 깎아주는 게 중요한데 깎아줄 때는 이 반려견 발톱에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건드리지 않게 혈관 바깥쪽으로 사선으로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깎다 보면 사실 깎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혈관을 건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조심한다고 해도 이 반려견 발톱이 이렇게 투명한 경우는 사실 혈관이 잘 보이지만 반려견 발톱이 검은 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혈관이 잘 안 보여서 조심한다 해도 혈관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건드리면은 지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지혈을 제대로 안 하면 계속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너무 짧게 자르면 당연히 피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너무 짧게 이렇게 혈관을 잘라버리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지혈이 어려우니까 적당한 길이로 혈관을 자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불안하면은 발톱 깎을 때 너무 무섭거나 하면은 이때 막 억지로 깎으면 더 트라우마가 되니까 진정을 시키고 발톱을 깎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려견의 품종에 따라서 털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이중무인 견이 있어요. 이중무인 견은 추운 지역에 원래 추운 지역에서 서식을 했던 견종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시베리안 허스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털이 빽빽하죠. 얘네는 속털, 겉털이 있다. 그래서 추위에 강해요. 대신에 더위에 약하겠죠. 그리고 털 빠짐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 단일 모인 애들은 겉털만 있어요. 그리고 털 빠짐이 적습니다. 얘네는 보통 더운 지역에 여기서 주로 살았던 견종이고 푸들이나 말티즈 같은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티즈 보면은 되게 털이 가늘고 얇고 겉털만 이렇게 길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추위에는 약하고 반대로 더위에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정 내에서 은근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위험하냐면 전선 사고가 은근 많이 나죠. 개들이 전선에 물어뜯다가 감전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세제나 약물, 높은 곳. 근데 사실 높은 게 생각보다 막 엄청 안 높아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아요. 푸들은 조그마죠. 푸들이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골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파 정도 높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높아 보이지 않겠지만 반려견은 작으니까 얘네한테는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높이에서도 뛰어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방 방법은 전선 커버나 뭐 잠금 장치 이런 걸 해주는 방법 그리고 CCTV 요새는 반려견 홈캠도 되게 많이 발전해 있죠. 이런 홈캠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행동 변화가 있을 때 CCTV 봐서 얘가 왜 이러지? 혹시 뭐 잘못 먹었나? 그럼 CCTV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응급 상황별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피부에 상처가 나면 소독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포비돈, 요오드, 소독제 이거 우리가 흔히 빨간약이라고 부르는 그 소독약 있잖아요. 그런 걸로 소독을 해주고 거즈를 덮고 붕대를 감아서 피부 상처를 보호해줘야 되고요. 붕대 감을 때 주의할 사항은 너무 꽉 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꽉 감으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와서 심하면 피부가 괴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꽉 감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으로 감아주고, 골절은 뼈가 부러진 거죠. 이때 움직이지 못하게 부목으로 뭐 주변에, 사실 부목이 적절한 게 없는 경우가 많지만 뭐 나무 뭐라고 해야 되죠? 나무 목재 같은 거, 목재나 아니면은 뭐 철사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로 임시로 고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목의 역할은 뼈의 움직임을 줄여줘서 추가적인 피부 주위에, 골절 주위에 피부, 근육, 뼈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부목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여기 이제 뼈가 이렇게 부러졌으면 이 뼈 조각들이 막 움직이면서 피부도 뭐 찢을 수 있고 혈관도 손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부목을 하는데, 일단 이거 응급조치고 일단 당연히 동물병원으로 빠르게 가야죠. 네. 그래서 응급으로 부목으로 고정을 한 채로 가면은 이제 더 손상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낙상이나 교통사고는 진짜 응급이에요. 뭐 앞에 여기도 다 응급이지만 더 큰 응급이기 때문에 즉시 병원 이송. 그리고 화상, 이때는 찬물로 식히고 깨끗한 천으로 덮고 역시 동물병원 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은 반려견이 쇼크 증상이 왔다 이럴 때는 잇몸이 창백하고 호흡 이상,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호흡을 안 하겠죠. 숨을 안 쉬거나 아니면 무기력,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경우, 우리가 보통 쇼크 증상이 왔다고 하고, 이때는 CPR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기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기도 확보는 어떻게 하냐면 입을 벌려요. 입을 벌리고 혀를 빼요. 혀를 빼고 구강 내에 침과 기도 분비물을 닦아서 제거해야 돼요. 왜냐면 이 침과 분비물이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열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쉴 수 있게 기도를 기도에 뭔가 분비물 같은 걸 잘 없게 숨을 잘 쉬게 하는 과정을 이제 기도 확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공호흡을 하는데요. 인공호흡은 사람의 인공호흡이랑은 좀 달라요. 사람의 인공호흡은 보통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숨을 불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반려견의 입으로 직접 숨을 넣어주는 거는 거부감이, 아무리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견일지라도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입이 아니라 반려견의 코에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코에 숨을 불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심장 마사지를 해줍니다. 심장 마사지는 그림처럼 반려견의 심장 부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이제 심장을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심장 자극은 어떻게 시켜주냐? 흉부를 압박해서 그러니까 가슴 쪽 흉부를 압박해서 심장을 자극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30회. 그래서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응급처치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다음에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질 때는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높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서늘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고 젖은 천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구토설사는 뭐 장염이 있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데 금식, 그러니까 사료를 안 주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뭐 최소 24시간 이상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탈수, 예, 사료는 안 주는데 물도 안 주면 안 돼요. 물은 줘야 된다. 예, 물은 필수다라는 거. 그래서 물은 주면서 사료를 안 줘서 좀 위장관이 쉴 수 있게, 예, 물은 있게 해주고, 독성물질, 초콜릿 같은 걸 먹었다라고 하면 병원에 즉시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이송하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앞에서 영양관리 때도 얘기했는데 4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4시간 전에는 이 독성물질이 아직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구토를 유발을 하거나 위세척을 하거나 내시경을 하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4시간 후에는 이제 소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서 체내 흡수가 돼요. 체내 흡수가 더욱 많이 되고, 그리고 아니면 뭐 씨앗 같은 경우는 씨앗 등으로 막힐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4시간 전에 가는 게 4시간이 골든타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려견이 탈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목줄과 하네스를 착용한 채로 산책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법적 의무입니다. 예, 요새 이렇게 목줄 안 하고 산책 가면 과태료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식표 내장집 등록, 이것도 의무죠. 개물림 사고가 종종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물린 피해자 응급처치해야 되고요. 반려견은 즉시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 등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위생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보 장염에 걸렸어요. 우리 강아지가. 얘는 근데 문제가 전염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일단 사람한테는 안 옮아요. 근데 다른 개를 같이 키우고 있는 경우는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마리를 기를 경우 이때는 독립된 공간, 혼자 있을 수 있게 하고 환기랑 청소가 잘 되게 해야 되고 스트레스 완화 환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던가 해서 격리실을 만들어서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리를 할 때는 이 반려견 격리실에 들어갈 때는 꼭 손을 씻고 장비로 소독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들어가고 나갈 때 다른 개를 만지면 또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접촉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독, 예를 들어서 파보 장염이 걸렸다 이러면은 또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을. 그래서 적절한 소독제를 살펴보면 일단 알코올 같은 경우는 기구나 피부 소독하는 데 좋고, 포비돈, 우리가 빨간약이라고 하는 건 상처 점막 소독에 좋고요. 차 염소산 나트륨, 얘는 한마디로 락스예요. 락스는 벽이나 바닥 환경 소독, 사급 암모늄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을 맡아서 위탁하는 공간에는 법정 기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이중론과 잠금장치가 반려견의 탈출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CCTV도 필수고요. 20마리당 1명 이상 인력이 배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왠지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죠, 시험에.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운동장, 울타리,
물림 방지 장비, 이동장을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환경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